일단은 312페이지로 펴보죠. 312페이지. 312페이지로 가죠. 312로 가시게 되면은 부동산 금융론 차시였죠, 그죠? 들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힘들죠. 좀 전에 배웠던 게 투자론이었어요. 투자론이 6에서 한 7문제가 나오고요. 자, 금융론이 한 5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투자는 여러분이 용어가 힘드시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우실 이 금융 파트는 그래도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가 의뢰인이 와갖고, 회계적 수익법은 한패시한 가치를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물고질하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죠? 그냥 처음에 하신다는 어려워도 화이팅하고 그냥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회계적 수익까지 뭐 가고 막 이게 깊숙하게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깊숙하게 가면 안 돼서 이건 제가 3, 4월 달에 또 업그레이드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거 좀 문제 있었죠? 이걸 풀 수 있는 능력까지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힘든다는 거. 특히 아까도 그랬지만은 또 이게 내가 또 기가 또 밝아요. 또 화장실 가시다가 야매를 해야 된다. 야매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경부선을 따라서 뭐가 필요 있어요. 유채 것이 필요 있죠. 근데 이 야매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채무 불이익률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그럼 이건 돈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를 먼저 하신다면 나가는 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가는 게 위에 있고 들어오는 게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천천히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냥이니까 두 가지를 다 더한 겁니까?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건 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얘이기 때문에 얘를 순으로 내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화장실 가면서 이해가 가요. 야매를 해야 돼, 야매를 해야 돼.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선을 따라서 뭐가 펴 있어. 그거라도 가져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면은 항상 저는 여러분들 위주로 서요. 그죠? 왜냐면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이, 왜냐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따라서 중개와 관계없다. 중개와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개와 관계 있는 게 금융 파트예요. 금융 파트. 그래서 그 관점평가사 공부하는 애들은 금융이 약해요. 어디에 약하다? 그럼 얘는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아봤대요. 그죠? 그럼 대출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정부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물건이 좋은 거 있으면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소장님한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제가 전화 딱 하면 해갖고 하는데, 여기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금융을 아셔야 돼요. 대출 상담사라고 들어오셨나요? 걔네들이 끼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끼다 보니까 이 금융에 대해서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죠.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LTV, DTI, 이 돈 빌리는 비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그래도 아까보다 수월할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쉬는 시간 그랬을 거야. 아이씨,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치겠네,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벌써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이죠. 포기하기 너무 늦었어. 가야 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배우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돈 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가보세요. 고정금리, 변동금 찾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312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뭐 이걸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좀 체크해 볼게요. 거기에 제목이 제 312페이지 1절에 보시면은 부동산 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부동산 금융은 자, 금융은 따라서 자금의 융통. 부동산을 융통한다는 건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주택금융이 거의 전부예요. 무슨 금융? 주택. 그래서 넘기시면은, 오른쪽에 그 박스 친 거 나중에 제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드리고,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주택금융을 많이 빌려주죠. 그 주택금융은, 자, 따라해보세요. 소비금융, 개발금융,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서 나왔나 볼게요. 저자분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을 좀 넘겨볼게요. 여기 있다. 316페이지. 316페이지 가시면, 거기 밑에, 주택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 밑에 소비금융하고 개발금융이 오른쪽 박스에 있죠. 그래서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쳐놓으시고, 일단은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만 보고 갈게요. 이걸 뭐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또 너무 깊게 가면 안 되니까 자, 가볼게요. 자, 좌측에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 오른쪽에 개발금융이 있죠. 오른쪽 박스로 그냥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소비금융, 개발금융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주택금융은 두 가지로 나눠요.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개발이에요, 소비금융이에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개발금융이죠. 개발금융이어서 자, 중요한 용어 정리 같은 걸 가볼게요. 이 소비금융은 거기 보시면 저당대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당. 우리가 은행 가면 그냥니까 저당 잡습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돈을 빌려주잖아요. 저당을 갖고 빌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갑돌이가 돈을 빌린 사람을 따라주세요. 차입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A은행을 자 따라해보세요. 대출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대부 비율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1억짜리가 돈을 빌려서 얘가 70% 빌리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저당대부여서 자, 무주택 서민들을 갖고 따지는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택 서민들은 단기겠어요? 장기겠어요? 15년에서 30년까지 10년에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시불로 대부하고 장기 분할 상환이라는 거죠. 장기 분할 상환. 그래서 이건 보통 장기고 절이라는 얘기예요. 자, 들어볼게요. 거기 저당대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건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대부가계니까 수요자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일시불 대출 분할 상환이라는 장기절이 나와 있어요? 이건 가게, 우리 보통 우리 가게에다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개발금융은 건설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까 수요자 금융이었으면 이건 따로 공급자 금융이죠. 건축대부라는 말을 쓴다는 건 왜 그러냐면 주택 건설업체한테 빌려주거든요. 주택 건설업체. 자, 그럼 아까는 소유권이 있어서 우리 은행 가게 되면 딱 두 가지를 갖고 그러죠. 자, 따로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상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소득증명도 갖고 나오잖아요. 맞나요? 근데 얘네는 아직 안 졌어요. 아직 안 졌다. 등기를 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등기를 칠 수 없으니까 저당대부로 가는 게 아니라 건축대부는 뭐냐면 건설 현장 가시면 감리회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층 지면 도장 찍고 1층 지면 도장 있기 때문에 딱 단계적 대부. 단계적 대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릴 때마다 단계적으로 대부해 주죠. 그럼 이거는 장기 분할 상환이 아니라 일시불로 상환해야 돼요. 일시불 상환. 근데 보통 장기가 아니라 얘는 단기고 얘보다는 고리라는 얘기죠. 자, 개발금융으로 갈게요. 개발은 그냥입니까? 이건 건축대부입니까? 건설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급자 금융이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단계적 대출, 단기 고리, 일시불 상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일단 PF라든지 뭐 신디케이트 같은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LTV, DTI는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 푸는 거니까 오늘 제가 다루겠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어디를 저는 좀 1, 2월 달에 좀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냐면 32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20페이지 가시면은 대출 기간의 부동산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별도로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은행이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는 아까 LTV와 DTI를 너무 많이 빌려주면 얘가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낮춰야 됩니까? 대출 기간을 좀 짧게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변동이자율 제도를 채택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변동은 그냥입니까? 나중에 인플레에 따라서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고정을 택한 경우보다 원금 상환 저당을 택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동을 택하는 게 낫죠. 이해하셨죠? 그죠? 고정 이제 원금을 택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금이 제일 많이 처음에 내니까 근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3번 몇 표 쳐보세요. 아까 배운 게 나와요. 부채 감당률은 얼마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죠.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율 수합은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자율이 상승 하락 시 고정금리 변동률 서로 교환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나요?
그 금리 변동 위험에 따라서 차입자한테 그때그때 변화시켜서 수합 바꿔서 전가시킨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실질이자와 명목이자라는 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고, 거기 보시면 저당에 대한 상환 방법 고정이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고정만 있겠어요? 넘기시면 변동도 있겠어요. 변동도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제 용어 정리로 보면서 천천히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해놨는데, 자,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고, 일단은 명목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은 명목이자가 나오거든요. 명목이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자를 명목이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하실 때 고정하고 변동하고 이제 봤을 때 고정은 그냥입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4%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이자. 이게 저당이자예요. 저당이자이다. 그래서 이제 4%로 좀 잡을게요. 4%다 라고 한다면 지금 치가 맞아야 되니까 고정이 3%다. 계약이자라면 자, 실질이자라는 게 나와요. 실질이자는 은행이 직접 먹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냥입니까? 인플레를 고려해야 됩니까? 고려해서 예상 인플레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상 인플레율을 받아야 된다면, 자, 가볼게요. 자, 만약에 예상 인플레를 1% 예상했다면 은행이 먹는 건 3%가 실질이자거든요. 무슨 말이냐? 갑돌이가 4%가 우리가 명목적으로 소득이 올라갔다고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그럼 지는 3%밖에 못 먹은 거죠. 그럼 계산 방식이 실질이자라는 것은 명목에서 예상 인플레를 빼죠. 근데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은행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1%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으면 실제가 더 높다. 실제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가 높아져서 2%가 된다면 은행은 이거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럼 지 실질이자가 하락되는 거죠. 그럼 은행은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그럼 고정금리 때 실제가 예상보다 높다면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아까 은행 금융기관이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은행이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그래서 고정금리를 처음에 대출 시점에 높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이 변동금리보다 초기에 대출 시점에서 낮다, 높다. 높은 게 2%를 가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지금 프린트에 있는데 지금 8%는 좀 안 맞죠? 그냥 4%로 할게요. 지금 4% 정도 봤거든요. 자, 따라서 고정은 이자가 고정돼 있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실제 시장 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따라보세요. 시장 이자가 싸진다. 싸져서 그냥 8% 갑시다. 8% 저랑 같이 8% 가서 시장 이자가 많이 싸진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차입자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려고 하겠죠.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조기 상환 페널티 수수료 부과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자가 안고 가는 게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그래요. 조기 상환할 동안 그 이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조기 상환 할까요? 차입자가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럼 대출자가 조기 상환 유도 잔고를 할인시킨다고 꼬셔야 되죠. 그럼 이건 조기 상환을 오히려 해서 그래야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렇죠. 이걸 따라서 이자일 위험. 대출자는 이자일 위험으로서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받아놓은 게 8%인데 13%는 얘를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조기 상환해요? 오히려 안 해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대출자의 수익이 많아진다, 수익이 적어진다. 그래서 금리 이자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인플레 위험. 자, 그럼 초기에는 변동이 고정보다 낮다, 더 높다. 높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자, 우리가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풀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고정이라는 것은, 자, 칠판, 명목이자율이 전체 기간 동안에 그냥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맞나요? 그럼 시장금리에 따라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시장금리가 낮다. 그러면 차입자가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불리해지고 빨리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럼 차입자는 무슨 상환할 가능성이 큰가요? 조기 상환. 그럼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대출자는 어떻게 돼요? 최초의 대출 금리에 의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 상실하는 게 조기 상환이거든요. 그럼 은행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대출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차입자한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시장 이자가 금리가 높으면 조기 상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대출자는 안 위험해요? 또 위험해요? 지금 어때요? 여기가 실제가 높아지니까 실제 이자가 하락했죠. 그럼 대출자의 수익이 그냥입니까? 악화됩니까? 그럼 대출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기 금리를 낮겠어요? 높겠어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초기 금리가 높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대출 시점에서는 어떤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정.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초기 금리가 고정이 변동보다 낮다, 높다. 높다. 요게 기출인데 칠판 보시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2%가 예상보다 높아졌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에 대해서 이자 위험을 누가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대출자가 위험하다는 거죠. 아까 명목이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대출자 당시 명목은 설정돼 있어서 실질에다가 예상을 뺀 거죠. 더한 거죠.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상된 거와 예상치 못한 게 실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은 그냥입니까? 변동으로 가야 됩니까? 변동으로 가야죠. 그럼 변동은 가만히 있어요?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요. 그러면 명목이자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대출자, 차입자의 약정의 금리 변동을 제대로 다 합의함으로써 이자 변동형을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에서 누구한테 전가시키게 되겠어요?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겠죠. 맞나요? 자, 변동은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조정 기간 동안에 대출자도 금리 변동형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금리 변동을 완전히 제거된다, 제거된 건 아니다.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위험도 있겠죠. 자, 변동은 시장 이자가 상승 시, 자,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바꿀 수 있죠. 그럼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변동금리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더 빨리 바꾸는 게 낫잖아요. 짧을수록, 자, 누구한테 신속하게 전가시킨다? 차입자한테 전가시켜 대출자가 유리해지죠. 자, 근데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변동금리 제도에서는 차입자도 금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제도에 비해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위험도 큰 편이죠. 자, 왜냐면 변동은 그 위험을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안고 갑니까? 만약에 얘가 10%까지 가자면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자, 변동금리 금리 인상의 상한이 설정되는 건 차입자 측의 금리 위험을 감소한다는 건데,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상한을 정한다. 자, 이게 안 정하면 차입자가 다 전가될 수 있잖아요. 그럼 너 몇 % 이상 올려받지 못해. 이렇게 대출자한테 제한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 대한 금리 위험을 줄이는 겁니까? 차입자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를 좀 가볼게요. 기본서로 가시면은 323페이지로 가시면 심화에 기준금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가볼게요. 만약에 A은행이 이자 놀이를 하려면 만약에 갑돌이가 여기다가 1억을 예치시켜요. 그래서 예금금리를 준다. 예금금리를 줘요. 예금금리. 그럼 가만히 있어요.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죠. 일대장한테. 그럼 1억을 빌려주면 대출금리라는 걸 받죠. 그러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그냥입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요즘 예금금리가 굉장히 낮죠. 2%다 그럼 대출 4% 먹었다면 2% 예대차를 먹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대출금리를 어떻게 설정하겠어요? 더 적게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기준금리라는 걸 적고 더 가산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기준금리는 따라서 예금이자를 적용한다. 아까 예금이자가 2%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금이자를 적용해요. 예금이자율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를 반영합니다. 인플레를 반영하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용어 정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CD라는 게 있나요? 코픽스라는 게 있죠. 저 323페이지 하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CD랑 코픽스 있어요? 자, 이게 따라서 기준금리예요. 이 CD라는 것은 따라서 양도성 예금 증서.
자, 우리가 보통 은행 가게 되면 통장을 주잖아요. 얘는 증서를 줘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증서, 만기가 되면 은행은 예금자 소지자한테 액면 금액을 지급하고 이 증서는 양도 가능하고 적용되는 금리가 CD 금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예금 금리입니까? 그럼 예금 금리를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예금 금리보다 적어야 돼? 더 많아야 돼요? 가상 금리를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CD는 3개월이 보통이에요. 3개월이고 그 밑에 보시면 코픽스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아까 CD는 예금이었죠. 근데 은행의 상품이 예금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그럼 그런 상품들을 평균 내는 게 코픽스예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러면 예금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중평균에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구한 거죠.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우리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CD하고 코픽스가 더 길죠? 그럼 글씨가 길다. 더 길는 거죠. 자, 그럼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에 322페이지 가시면 중간 라인에 기준금리, 가상금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기준금리는 아까 CD하고 코픽스가 있었죠. CD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수익률을 얘기하고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나도 그냥인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와야 돼. 빌려오면 내가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내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무슨 금리다? 그럼 얘는 기준금리보다 적게 받아야 돼요?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차입자한테 가산하는 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별표. 기준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오늘 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건 가산입니까? 기준입니까? 기준이에요. CD는 제가 3개월이고 코픽스는 6개월에서 12개월이었죠. 그럼 어떤 게 더 길어요? 코픽스. 어떻게 하셨어요? 글자가 길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가 CD와 코픽스는 가산이다, 기준금리다. 기준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가산이 변하겠어요? 기준이 변하겠어요? 자, 그래서 답세 기준이가 변한다. 기준이라는 얘기인데 잘 삐져서 변해요. 답세 기준이가 변한다. 가산이가 변해요? 기준이가 변해요? 가산은 마진.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의 계약에 따라 고정돼서 처음엔 고정됐고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어려운 게 안 나와요. 자, 칠번 보세요. 그냥 CD에 대한 거와 코픽스 중에서 코픽스가 더 길다 그랬죠. 그럼 얘는 가산입니까? 얘는 기준입니까? 가산이 아니죠. 그럼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가산은 이제 차입자에 따라서 가산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막 은행에서 뭐 카드 만들라는 얘기 막 하죠. 우대금리를 빼주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우리나라는 대출금리로서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코픽스를 주로 사용한다고 돼 있죠. 근데 요즘은 코픽스를 많이 사용해요. 뭘 많이 사용한다? 코픽스. 거의 다 가면 코픽스를 많이 사용한다. 코픽스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럼 얘네들 가산입니까? 얘네들은 기준입니까? 그럼 기준이 항상 바뀌죠? 얘네가 변하면 변동금리도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기 전에 아마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그림을 제가 안 넣었나? 또 이렇게 볼게요. 또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그림이 제가 안 넣었나? 그 프린트 보시면은 5페이지까지 갖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6페이지에 맨 밑에 그림이 큰 게 하나 있나요? 네. 그걸 제가 안 넣어놨네요.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초기에 변동이 높다, 고정이 높다. 고정이 더 8%로 높다고 돼 있죠. 대출 시점에서는. 맞나요? 그럼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자, 따라서 기준이가 변한다. 가산이가 변해요? 기준이가 변해요? 가산이는 불변이죠. 기준이 바뀐다. CD 3개월, CD 코픽스 6개월, 12개월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거기 보시면 이자율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막 상승하게 되면 빨리 정가시켜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주기가 짧아야 된다. 횟수가 많아야 된다.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여러 번 받는 게 낫잖아요. 그 한도도 좀 기자를 높게 하는 게 낫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기 화살표의 밑에 1번, 2번, 3번 있죠. 거기다 별표 쳐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변동금리는 변동으로서 빨리 정가시켜야 되니까 이자 주기가 은행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위험은 어떻게 더 정가시켜요? 더 정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7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여기다 해놨구나. 옳은 걸 찾으라 했죠. 몇 번이 제일 옳을까요? 2번이 제일 맞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었네요. 아까 대출 시점에서 그림을 보시면 변동이 높습니까? 고정이 높습니까? 우리가 대출 시점에서는 이플레를 가산해야 되잖아요. 2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이고, CD는 금리가 높아지면 얘가 기준금리죠. 그럼 변동의 대출금리도 반대로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고 하셔야죠.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가졌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자,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대출 시점이 지금 무슨 금리라는 게 핵키 포인트죠? 고정이잖아요, 고정.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변동금리가 높다는 걸 좀 전에 설명했죠.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대출 금리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리겠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죠. 줄어들진 않겠죠. 그게 정상제라면. 맞나요? 여기 무슨 금리라고 돼 있나요? 아까 고정금리 칠판, 아까 바뀌었어요? 명목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가 예상보다 크다면 은행이 손해보고 차입자가 이익이죠. 그래서, 자, 그냥니까 예상된 게보다 실제가 높아졌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돼요?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럼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까요? 자,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겠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얘가 손해고 얘가 이익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이 높으면 싹 다 커지죠. 그럼 담보대출금리도 높아진다고 하셔야죠. 아시겠죠?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요게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가 고정과 변동 중에서 초기 금리는 누가 높다? 고정이 높죠.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맞나요? 자, 항상 가산이가 변해요? 기준이가 변해요? 그럼 기준이가 변하면 대출금리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D하고 코픽스는 영어도 그렇지만 CD는 짧고 코픽스가 길죠. 3개월, 6개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는 보시 시험에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다음 은행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자 조정을 어떻게 돼? 빨리 할수록 좋잖아요. 그럼 주기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짧고. 자, 1년에 만약에 1억에 1,200만 원 12%라고 한다면 한 번 받는 게 낫나요?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낫나요? 그럼 3%씩 받으면 더 횟수가 더 많을수록 좋잖아요. 한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동률 때 이자 조정이 어떻게 할수록 누구한테? 그럼 위험을 더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요것도 별표 3개 치시고, 일단은 3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로는 327페이지인데, 32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해봅시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한시를. 자, 우리가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치 기간 동안에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그럼 거치 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해야겠죠? 원리금을 다 상환하는 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슨 금등이 있어요? 원금, 또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세 가지는 이제 배우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약된 것도 이제 보고 요 계산 방식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로는 327페이지 찾으셨죠? 거기 나와 있는 거랑 이제 또 제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일단 볼게요. 자, 지금 세 가지 방식이 입을 열어보세요. 무슨 균등, 무슨 균등, 무슨 식.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찾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로 이제 보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상환 조건은 같은데 상환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이 똑같다고 볼게요. 이제 융자액을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우리가 했다.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다 이제 고정금리로 가거든요. 고정금리로 가고,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10년이고, 자, 다시 고정금리. 그럼 이자율이 고정됐겠죠, 그죠?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까지 한번 보는데요. 연 10%다 본다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그 강의할 때 저당 상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저당 상수는 원금 균등 때 사용됩니까? 원리금 균등 때 사용됩니까? 원금 균등 때 사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원금 균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원금이 균등하죠. 그런가요? 그럼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요? 글씨가 적혀져 있으니까. 자, 얘기해봐요.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 눈높이 가려고 그래요. 원금이 균등돼 있다. 원금이 균등하다는 거죠. 그렇죠. 원금이 균등합니다. 그 원금만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자, 항상 이자율이라는 거는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킬까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을까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에서 자, 10년이면 100만 원씩 상환한다면 1년이면 100만 원이 상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에 대야 돼? 이제 900만 원 해야 돼요. 그럼 이자가 줄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그럼 그 원리로서 이자는 그냥입니까? 이자는 초기에 많습니까? 많고 점점 이자가 준다고 하셔야 되죠. 이건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그냥이야 원금 균등이 들어가 있어. 그럼 요거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자를 물어본다. 이자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 요걸 합치면 원리금이죠. 그럼 전체 원리금이 체감하니까 따라서 체감식이 되겠죠. 요거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이제 원리금 균등은 얘랑 비교해서 여러분이 봤을 때 원리금 균등이라는 것은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똑같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에 차지하는 비중을 낼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얘는 원리금이 똑같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얘나 그냥입니까? 상환이 됩니까? 그럼 이자는 남아있는 금액이 조금씩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자가 높다. 갈수록 이자가 줄죠? 그럼 갈수록 이자가 주니까 처음엔 이자가 높다가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밑에 있는 놈은 그냥일까요? 원금일까요? 원금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자는 그냥이다 점점 준다. 원금은 어떻게 되죠? 늘어난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된단 말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칠판 무슨 균등, 원금 균등. 아시겠죠? 그죠? 딱 보니까 3분만 타고 좀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아이씨 그렇게 좀 빨리 쉬지. 요거만 계속 반복할게요. 짜증나지 말고. 무슨 균등? 어떻게 알았어? 그쵸, 적혀져 있잖아. 좀 즐기고 좀 쉬었다 가자. 그럼 요거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얘가 균등하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근데 그자 봐봐.
이자는요, 그냥요, 남아있는 것에 적용시켜요. 처음엔 상한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럼 이자가 높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이자가? 준다는 거죠. 맞나요? 그 원리금도 준다는 거죠. 맞죠? 그럼 칠판. 자, 내가 봤을 땐 이것만 하고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입니다.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써주잖아요. 원금이 균등하잖아요. 뭐는 줄고? 원리금이 감소한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근데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는 거죠?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있어요? 글씨에 써 있어요. 써 있으니 원리금이 불변이라는 자체를 구절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나? 얘네들이 머리 쓰는 게 여기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에 차지하는 비중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처음엔 그냥이니까 상환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고 점점 줄겠죠. 여기는 뭐겠어요? 원금이죠.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갖다 높아지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요. 아주 집요하게 얘기할게.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해?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왜 균등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걸 물어본다.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봐요.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뭐가 균등하다는 게 나와 있죠? 원리금 불변이라는 건 나만 알아? 다 알아. 그 안에 차지하는 이자와 원금을 물어본다는 거죠. 맞나? 그럼 이렇게 해볼게. 얘나 자, 그냥입니까? 기간이 지나면 상환이 됩니까? 그다음에 이자 감소가 같다. 이자 감소 같잖아요. 그죠? 지금 보고 있나? 근데 얘는 원금이 균등하겠어요? 균등하지는 않겠어요? 그럼 원금은 반대로 어떻게 되겠죠?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할 테니까 저기 컨닝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는 얘기야? 뭐가 불변이야? 원금이 불변이죠. 근데 뭐는 줄고 뭐도 주는 거야. 원리금도 감소하는 거죠. 맞나요? 얘는 무슨 균등이야? 뭐가 불변이야? 어떻게 알았어? 글자 적혀져 있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자가 감소한다. 감소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보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자가 감소가 똑같다는 것은 원금은 균등하겠어요? 균등하지는 않겠어요? 그럼 원금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 지금 보고 계시죠? 거기다 옆에다 야매라고 써요. 야매. 자, 거기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그냥입니까?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원금이 균등합니까? 원금이 균등해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자가 높다. 처음에 이자가 높잖아요.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이자가 늘어난다. 이자가 준다. 주니까 요 그림을 그리시고 맞히시는 게 좋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자, 그럼 갈게. 요 그림 보고 이게. 자, 요 갈수록 이제 가는 거야. 18. 얘는 뭐가 균등하고? 이자는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죠. 맞아요? 그럼 전체 원리금도 그냥이야 초기에 많아. 초기 많고 점점 줄다는 거죠. 요거 좀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편하시거든요. 저렇게 그리면 헷갈려요, 더. 아시겠습니까? 뭐가 균등하고? 뭐는 줄고? 뭐도 주는다? 원리금도 주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야매, 원리금, 야매를 적으시면 자, 이제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상환되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적어라 보세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그럼 전체에 대한 금액이 요게 금액이라면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똑같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원리, 따라서 월이, 그럼 원금과 이자죠. 그럼 원이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볼게요.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이 면적의 변화는 없죠. 근데 이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냥니까 이자는 초기에 많습니까? 초기 많고 이자가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바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원금은 어떻죠? 원금은 초기에 많아요? 초기는 적어요? 적으면서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요 두 가지를 놓고 맞추시는 게 빨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요. 집합.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 어떻다. 적혀져 있지? 딴 날 얘기도 안 한다, 씨. 근데 이자가 처음에 높지? 점점 주니까 원리금이 줄겠죠. 그래서 아까 야매로 이렇게 그리라고 했나요? 자, 얘는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똑같으니까 요 원리금이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뭐가 균등하고? 이자는 점점 어떻게 돼? 줄죠. 그 다음에 원리금 전체가 나중에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까? 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럼 요 자체의 면적이 변화가 있어요? 후기까지 면적이 변화가 없어요? 없으면 요렇게 그라고 했죠. 초기는 뭐가 많죠? 갈수록 이자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초기 원금이 많아요? 원금은 적어요? 적고 늘어난다는 거죠. 요거 괜찮습니까? 요걸 적어 놓으셔야지만 빨리 좀 캐치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시 갑니다. 원금은 뭐가 불변이고 뭐가 감소한다?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뭐가 불변이고 뭐는 감소하고 원금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거의 100%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여기까지 가고 요 계산하는 건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요걸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쉬는 시간.